뭐 만약에 그럼 2022년도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괜찮나라고 생각을 하면 제 주위 지인들한테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ETF가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ETF가 뭔지 알아?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ETF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아까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뭐 3배가 늘고 하는 것들은 사실 ETF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ETF 그러면 그냥 코스피 200을 사자. 그다음 저기 은행이나 증권 섹터를 사자. 요 정도의 그렇죠. 이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것으로 해서 사실 상품들이 많이 이걸 저희는 이제 테마형 ETF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치 테마, 뭐 유명인 테마 이런 테마가 아니고 그런 테마형 ETF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것에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주식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미주부를 보시면서 조금 더 많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걸 또 실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ETF는 사실 최소 구성 종목이 10개가 넘기 때문에 내 투자 아이디어가 그래 2차전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종목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묶여있는 것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10개라는 게 사실 이제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단 그런 것 같습니다. 올 4월에 뭐 예를 들면 2차전지가 이제 어느 운용사나 가장 2차전지가 핫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저희 한국에 이제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가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뭐 다 잘 되고 지금 네. 비즈니스가 좋긴 합니다만은 올 4월에 이제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사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가 그때 손을 들어줬죠. LG 에너지 솔루션 손을 든 그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신 분은 좋으셨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락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뭐 예를 들어서 KRX에서 나왔던 뭐 2차전지 K뉴딜 ETF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한 25%씩 담고 있고 25%는 나머지 종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결국을 보면 SK이노베이션만 떨어졌고 다른 종목들은 또 반사적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만 가지신 분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었겠지만 그래도 2차전지 중에 이런 일을 어떤 뭐 하나의 해프닝, 일이 있다라,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ETF의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또 2차전지는 최근에 이제 뭐 LFP 이게 나오면서 또 국내 2차전지주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혼란도 있었고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나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이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정말 확실한 종목 하나 아니면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다라고 내가 투자처를 정했다라고 하면 뭐 한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을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래서 각 ETF들의 구성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내가 생각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ETF의 뭐 매수 타임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뭐 그런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지금 막 나스닥 뭐 S&P 500 최고점 찍었다 그러면 이번 달 100만 원을 투자하지 말고 매달 이제 만약에 1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투자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300만 원을 뭐 이렇게 넣는다든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개인이 그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 그냥 꾸준하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꾸준하게 내가 목표한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은지 어떤 그런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매매나 투자할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맞춰가지고 이때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뭐 이걸 맞춘다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주식을 잘 모르겠으면 시기를 잘 모르겠으면 사실 그냥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를 투자해라. 그리고 그거를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이런 말을 네. 했죠. 그래서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사실은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자금이 100만 원씩 들어오게 되면 오늘이 좀 많이 올랐으면 내일 정도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상관을 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규칙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시고 매도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100%를 그냥 100만 원 들어왔다고 100만 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 수익이 나도 현금을 좀 보통 이제 환매를 많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배가 아픈 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또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괜한 상실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만주를 샀으면은 이 정도 레벨이면 7,000주, 이 다음 레벨이면 뭐 나머지 2,000주, 그리고 1,000주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매수할 때도 이게 떨어질 때마다 사시거든요. 보통 그러시잖아요. 시장이 떨어지면 보통 개인 매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한 번에 100만 원 뭐 가지고 계신 거를 한 번에 털어놓으시는 거는 사실은 물론 뭐 좋죠. 계속 다음 날부터 올라오면 좋은데 일정 부분 현금을 계속 10% 10%씩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일 돼서 또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일 그 다음에 기회에 또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분할이 맞다. 근데 그거를 살 때도 분할이지만 팔 때도 역시 저는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요즘 뭐 이제 많이 말씀 주셨지만은 뭐 테이퍼링이다, 뭐 금리가 인상돼서 뭐 스노우플레이션이 왔다, 뭐 경기는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오르다, 뭐 이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나는 떨어져서 이제 최하단에서만 사야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대의 어떤 항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ETF를 사실 이게 그러니까 주식 자산으로 ETF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면 사실 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부동산 자산처럼 계속 쌓아나가는 개념으로 ETF를 해야지 자꾸 일반인 분들도 한 20% 수익 보면 일단 팔고 뭐 약간 좀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정말 많으세요. 네. 그냥 계속 모아나가는 개념으로 해서 뭐 10년 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면 그냥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그냥 투자해라. 그게 아까 이제 뭐 전기차,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그 성장률이 꺾이면 그때 팔고. 그게 맞죠.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일단 수익 내면 좀 팔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할 때 저희 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 사실 이제 시작되는데 변동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게 점점 빨리 다가옵니다. 저희는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단계는 사실 옛날 아이폰 이제 나왔을 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능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성능은 괜찮은지 가격은 비싼데 뭐 잘 될지 막 이런 거였지만은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는 전체에다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돼서 전체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살짝 S커브라고 했을 때 중간 가파르게 올라오는 단계.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메가 트렌드가 돼서 그게 전기차가 저희가 이제 바깥에 도로를 봤을 때 뭐 10대 중에 진짜 5, 6대 대부분이 전기차가 됐구나 할 때쯤 그게 이제 맞지 않나. 그때쯤 이제 이제 기술이 이제 다 모든 이제 소비 트렌드가 변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다가 뭐 중간에는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팔 수는 그건 있겠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원칙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은 ETF를 살 거냐.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좀 화끈한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ETF는 재미없어. 그냥 개별 종목 ETF 뭐 수익이 얼마나 돼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식이 나요? ETF가 나요? 이거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개는 떼어 놓는 건 아닌 건 것 같고요.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거나 최근에 또 이런 정보들이 워낙 많이 넘쳐나고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에는 나중에 이제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후회는 좀 없어요. 그렇지. 뭐 이거에 대한 확신도 있을 거고 이 산업은 이럴 거고라고 하는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의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누가 뭐가 좋대더라라고 그렇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내가 어떠한 정보와 그런 것들을 습득한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개별 주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더 기대 수익률도 훨씬 더 높고 라고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님이나 저 같은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좀 보는데 딴 데도 사업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금융권이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시장에서 그렇다고 소외되는 거는 사실 요즘 뭐 부동산에서 시장에서 소외돼서 뭐 이런 이슈가 많이 있지만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좀 편안하게 내 생각에는 이게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럴 때는 ETF가 가장 좀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ETF를 보시다 보면 그 안에 종목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종목의 또 수익률의 뭐 움직임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실 때 좀 ETF가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런 또 이렇게 지식들이 쌓아 나가시고 확신이 생기신다면 개별 주식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별 종목이 뭐 수익률이 더 좋아서 뭐 투자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개별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뭐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뭐 본인의 어떤 시야가 넓어지고 발전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바심을 너무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도 이제 나왔었지만 레버리지, 뭐 인버스 이런 쪽 참 좋아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위험성이나. 요거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쪽에 쏠려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먼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자금 성격도 연금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레버리지 인버스는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사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갈 거야 떨어질까를 제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실패가 몇 번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TQQQ가 1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급락이 5번만 오면 그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 10%가 5번 떨어지면 통상적으로는 100만 원짜리가 55만 원 정도 남습니다. 5번에 10% 떨어지면. 근데 레버리지 3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돼버리면 100만 원짜리가 17만 원도 남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이제 회복을 다시 하려면 아무리 3배라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수가 원래대로 복귀한다고 해서 그 복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급락이 온 날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급락이 와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일 뿐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레버리지가 맞는데 이 내 자산을 앞으로 레버리지로 다 또는 이제 난 시장은 좋지 않을 거야 해서 인버스 2X나 이제 이게 또 3배짜리가 있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데 사실 그거에 대한 확률은 아무리 좋아도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TQQQ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TQQQ가 단타성보다는 또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사실은 그래서 TQQQ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레벨 곱하기 2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작년 4월에 코로나 이제 급락이 온 다음부터 시장 보시게 되면 사실 조정이 2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올 봄 정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뭐 테이퍼링 나오면서 잠깐 이제 8, 9월에 있었는데 이때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1년 반 전에부터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레버리지를 쓰신 게 훨씬 더 나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반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인버스 2X나 인버스 뭐 트리플 X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하신 분들은 회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조금 단타성, 좀 투기성. 그때 이제 너무 이제 했다 금방 올라왔다 해서 다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뭐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네. 되셨는데 어느 쪽이나 양방향 다 그런 위험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서 네. 모든 자금을 이렇게 하시고 네. 하는 것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테마 그랬더니 또 요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테마라는 말 자체가 좀 네네네네. 좀 투기성 약간 이런 쪽에 많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라는 단어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한국 시장에 더 많았죠. 이제 정치 테마주다, 뭐 아니면은 뭐 대선 테마, 또 이제 내년에 대선 있으니까 네. 뭐 어느 뭐 후보가 뭐 유력하다 그러면 또 이런 테마들이 많아서 그 테마와는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하는 테마는 제가 이제 다른 말을 쓰고 싶어도 이게 테마가 맞기 때문에 이 말을 쓰고 있지,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향후 경제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파괴적인 혁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저희는 테마라고 정의를 조금 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이제 테마에는 경기순환적 테마, 구조적 테마가 있다. 저희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기순환적 테마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예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조선업이다, 은행업이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이제 회귀를 하는 이런 또 경기순환적 테마가 있는 반면에 구조적인 테마는 아까 제가 S커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아이폰 설명드렸었던 예. 거죠. S커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심쩍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나오다가 메가 트렌드가 돼서 이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린 게 아이폰인데 이게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혁신 기술이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전부 S커브예요. 이게 보시면 전화기 또는 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게 있어서 예전에 이제 에어컨 그러면 이제 부유한 집에서만 에어컨이 있고 이제 큰 잠 있다가 지금 이제 모든 집에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전에는 혁신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아까 저희는 뭐 매도 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렸고 뭐 전기는 뭐 40, 뭐 몇십 년이 걸렸고 전화기는 30년이 걸렸고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왔는데 예전처럼 전기차가 되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이제 전기차가 다 보일 때까지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테마라고 하는 제가 이제 아까 구조적 테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당겨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이폰이 아마도 한 4년 정도 3년,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쓰고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쓰는 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라고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테마는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S커브 그래는 혁신 기술을 가진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이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그냥 느껴지시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보면 저도 이제 되게 익숙치 않았는데 코로나 돼서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회의를 전부 뭐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겠다고. 네, 저도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누르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되겠어? 조금 어색하기도 네. 했고 재택근무? 이게 뭐 불편한데 그냥 하루 이틀만 버티고 그래 나가서 며칠 있다 재택근무 끝나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이제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네. 굳이 만나서 왜 그냥 이걸 우리 얘기해. 이것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상당히 저희가 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뭐 한 1년 전 그래 이거 뭐 화상회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런 기술들이 급격하게 오고요. 이게 금방 트렌드가 돼서 이제 편안한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좀 테마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싶고요. 앞서 이제 매수하시고 있는 뭐 종목들,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까지 온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AR 그래스 같은 그런 것도 그럼요. 금방 바뀌지 않을까. 그 시대가 오면 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제 들고 다닐 필요 없다. 워치랑 글래스 같은 거를 끼고 다니면 또 예전에 진짜 막 만화나 소설에서 그냥 상상했던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또 진짜 플라잉카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빠르게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시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테마 나머지는 묶어서 뭐 만약에 그럼 2022년도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괜찮나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앞서 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포함 이런 것들도 당연히 2022년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인데, 그리고 이제 10월 13일 날 한국 시장에도 국내 메타버스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지금은 애매하다는 의견이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 네이버는 그 제페토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종목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종목들이 맞느냐라는 좀 고민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가 머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페이스북 역시도 이제 5년 안에 이제 SNS가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1분기 실적 발표 때 한 것처럼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가상세계 이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컴퓨팅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것들에 대한 아마 5-6개의 산업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뭐 올해도 잘 투자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글로벌 메타버스도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미국에는 상장이 하나 됐고 국내에도 여러 운용사들이 아마 12월 정도면은, 사실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으로 더 넓히면 그렇죠. 당연히 훨씬 더 그쪽에 더 많은 어떤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결국 플랫폼 싸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처럼 페이스북 메타버스 소셜 뭐 약간 뭐 아이폰, 뭐 애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글 글래스, 그러니까 글래스를 딱 쓰면 옆 동네는 뭐 페이스북, 이 동네는 뭐 애플,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또 최근에 또 이제 물론 뭐 SEC에서 승인해가지고 비트코인 ETF도 상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대해 뭐 찬반, 뭐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는 왜냐면 또 결제 시스템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라는 제가 하나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메타버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말씀을, 그러면 뭐 본부장님이라면 이사님이랑 어떻게 투자하실 거예요? 뭐 1,000만 원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되게 전통적인, 되게 올드한 단어긴 한데,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S&P 500 나스닥과 같은 대표 지수, 그리고 그것이 혁신 기술 쪽으로 조금 더 틀으면 나스닥 쪽이 조금 더 저는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코어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0% 정도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QQQ도 있지만 QQQJ인가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또 101등부터 200등 뭐 이렇게 끊어내는 ETF들도 있어요. 이제 100 안에 들어가면 더 좋지만 그 밑에서 또 열심히 지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메인 S&P 500 뭐 나스닥 100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구조적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전기차, 밸류체인, 그 다음에 친환경, 클린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것들을 또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조금 세틀라이트가, 그러니까 약간 옆쪽으로 보셔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가지고 계시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 보면 또 이제 나타나게 되면 목표가 대비해서 조금 조정하시고 조금 내려온 것들은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시고 이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누가 모았어요.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절반은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테마형,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산업,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다 할까요? 아니면은 한 5개월에 끊어서 할까요? 200만 원씩 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맞출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겁을 내더라고요. 네. 못 샀어요.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나도 해봐야지 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아직 못 샀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주자면 일단 저 답은 사실 없죠.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답은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 제가 뭐 1,000만 원 있으면 자 언제부터 시작할까라고 하면 시작하는 단계가 50%는 돼야 된다고 봐요. 네. 50%는 내가 생각한 걸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쉬움과 사실은 나중에 실망과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50% 했는데 시장이 너무 올라버리면 100% 할 걸.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20% 이제 100% 다 해놨더니 뭐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지만 기본적인 제가 뭐 한 15년, 20년 정도 요 업계에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시작은 하시는 게 좋대. 그게 이제 한 종목에 대신 뭐 50%, 100% 이러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ETF라고 하는 뭐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괜히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S&P 500과 같은 유언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와이프한테 이제 유언 남기는 것도. 역시 S&P 500을 얘기했었는데 뭐 나스닥이라는 좋은 또 지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작은 그냥 뭐 바로 말씀드리면 50% 이상을 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그래 떨어져도 내가 계속 좀 남겨놨지 해서 좀 채워 넣어 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ETF라는 책을 뭐 썼는데요. 썼는데 저희 직원들과 함께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주식에 대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조금 더 처음 접하거나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ETF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된 것을 그래서 책 이름이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이렇게 좀 했는데 좀 편하게 투자에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정리했으니까 뭐 좀 책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